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의 공부가 제일 많이 신경 쓰여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그 안에 더 많이 신경 쓰이는 것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적도 좌우가 되고요. 또 앞으로 인성도 좌우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인맥이 바로 그 친구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바로 이 강연자는 여러분들께서 다 탐내실 내 아이의 친구 상대 1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공부의 신 강성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학부형들이 가장 탐내할 내 자녀의 친구 1순위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나는 엄친아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떤가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저도 사실은 공부를 오늘 뭐 말씀 좀 드릴 테지만 공부를 참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특히 수학이 네. 저한테 늘 정말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요. 아니 저는 글쎄 지금 뭐 그렇게 저도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이 정도까지는 기대한 대답이었어요. 네. 그런데 수학이 어려웠어요? 수학이 아마 정말 많은 시도를 했는데 정말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정도로? 방법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신이 됐다는 거죠? 네,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게 되었죠. 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려웠대요. 저는 되게 쉽게 공부했다라는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정말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진짜 그렇게 쉬었다면 이렇게 네.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오늘 특히 도움되실 분들이 수학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나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분명히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공부의 네. 신해서 우리가 사실 공신 이렇게 얘기를 네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의 신, 공부를 잘하는 신 같은 존재여서 공부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의미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처음에 공신이 교육봉사 동아리였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시작한. 이제 그 당시에 야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소득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이름을 정할 때 이렇게 후배들이 공부를 신나게 하길 바란다. 줄여서 이제 공신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TV 프로그램의 이름만 생각해서 공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얘기는 바로 이렇게 신나게 공부하면서 잘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늘 항상 어려운 벽으로만 느껴졌던 높은 벽으로만 느껴졌던 수학의 그 눈높이를 좀 낮춰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강연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또 지나잖아요. 학습했던 거에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야만 됐어요. 너가 한 번 볼 거면 아예 펼치지도 마. 막 문제가 풀려요.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공신에서 같이 멘토 활동을 했던 친구인데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뭐 거의 무시무시하죠. 한국 물리올림피아드 금상. 옛날에 금상 한 번 타면 뭐 서울대 간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아니고 두 번. 그래서 서울대학교 특기자 전형 민족사원고라는 학교가 있죠. 저기 시골에 있어요. 그 학교 조기 졸업 2년 만에 대통령 장학생, 뭐 장학금도 많이 받고. 이런 학생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수학 공부할 때 이제 선생님 설명하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럼 들으면 다 바로바로 이해할까요? 그리고 뭐 한번 보면 다 기억해요. 다시 볼 필요가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냥 굉장히 평범했어요.
공립 초중고 나와서 그냥 일반적인 수능 받고, 특히 저는 뭐 학창 시절을 원래 시골에서 했어요. 경북 점촌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특목고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사실 만날 기회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은 정말 공부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고, 한 번 보면 다 기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 학생이 저희 공신에서 활동하는 멘토이기도 하지만 제가 실제로 멘토링했던 저희 멘티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제 동생입니다. 친 동생이에요. 시작한 지 10분 만에 저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시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네, 저 사람 뭐야? 이런 느낌이군요. 자, 저랑 5살 차이가 나요. 제가 대학생 때 제 동생은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형이랍시고 가르쳐 봤겠죠. 근데 저는 제 동생 가르치면서 제 동생 그야말로 죽일 뻔했어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러면 도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돼가지고 지난번에 이거 배웠지, 이제 진도 좀 뽑아볼까 이러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 당시에는 형제의 연을 끊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자, 이런 제 동생이었는데요. 제 동생 이 당시 이제 중학교 때 중등 경시를 했어요. 물리 경시대를 하는데 이때 물리, 화학, 생물, 지구화학 이 4과목을 사실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2 과정까지요. 그래서 이만한 두꺼운 자습서가 있어요. 보통 많이 보는. 근데 제 동생이 그 당시에 이 자습서를 무려 각 한 권을 10번씩을 봅니다. 한 교재를요. 10번을 봤다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어떤 스펙을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가르쳤던 어떤 학생이 있는데 10번을 봐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뭐 그런 바보가 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 제 동생 이야기고 저희 공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10번을 보라고 했던 거는 사실 저의 공부법이 담겨 있었어요. 저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 동생한테 어떤 공부를 할 때요,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책이든지 간에 너가 한 번 볼 거면 아예 펼치지도 마. 이게 저의 핵심 이제 공부 방법이 있어서 철칙이었는데요. 자, 아까 시작할 때 저도 수학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두려웠어요. 특히 열등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요, 안 풀리죠.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 같은 거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요, 얘네들은 진짜 뭘 먹고 컸는지 막 풀어 제껴요. 그리고 수학 공부하는데 정말 힘든 게 뭔가요? 왜 답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답을 보지 말래요. 근데 문제집에 답지는 왜 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답을 안 보고 수학 공부를 시도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문제 안 풀리는데 답 안 보고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한 문제를 7일 동안. 답이 나왔을까요? 답이 없죠. 답이 안 나옵니다. 이 답을 안 보라고 하는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진짜 머리가 나쁜가? 수학은 역시 난 안 되는 것 같아.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만 계속 늘어났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수학이 두려운 학생들, 좀 수학이 부족한 학생들 보면요, 이제 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삽니다.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도 서점 가면은 새로운 문제집 나오거든요. 막 서점 누나가 추천해주고 이러면 이거 풀면은 이제부터 잘할 것 같아.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특히 1등하는 친구가 새로운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안 사면 안 되거든요.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수학은 문제집이 정말 많았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거의 시중에 모든 출판사의 문제집 이렇게 다 소장하고 있었어요. 거의 컬렉션이었어요. 이제 책장을 보면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왜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느낌 있죠?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이미 오른 듯한 느낌.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요, 제가 문제집 한 권 꺼내가지고 수학 풀어요. 풀면은 어려워지고 그냥 지겹잖아요. 그럼 저는 이 잽싸게 다른 문제집을 갈아탑니다. 풀어요. 또 지겨워요. 또 갈아타고. 그러다 뭐 포기하기도 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수학 교재를 그 문제집을 보면요,
단 한 권도 제대로 푼 게 없어요. 여기 좀 끄적였다가 저기 끄적였다가 그 맨날 앞부분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맨날 집합만 풀고 있어요. 그 집합은 하여튼 자신이 있는데 수학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집이 얼마나 많이 했냐면 제가 그 당시 별명이 서점 아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성적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였어요. 제가 늘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시험 보기 전에도 내가 모르는 게 나올 것 같아. 손도 못 댈 것 같아. 이런 생각 늘 있었거든요. 근데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든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포는 대포요. 영포는 인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학을 포기한 자는 대학을 포기한 것이요. 영어를 포기한 자는 인생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수학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전국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진짜 한정되거든요. 수학을 저는 무조건 잡아야만 됐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처럼 막 엄청난 창의적인 발상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얘네들은 진짜 저는 막 지구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마저 했어요. 얘는 외계에서 왔다. 왜 평화로운 지구에 왔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상만 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다 안 됐어요. 결국에 제가 막판에는 어떤 생각마저 갖게 됐냐면요. 방법이 없어. 난 뭐 수학적인 머리는 안 되나 보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그 당시 유일한 방법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수학 문제들을 다 외워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수학에 있어서 절박했어요. 수학을 반드시 잡아야만 됐는데 뭐 방법이 없었죠. 외워서라도 해야겠다.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수학 문제집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얇은 문제집, 가장 만만한 문제집 한 권 골랐어요. 이게 한 번에 막 10몇 권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권을 고른 다음에 그 한 문제, 나머지는 이제 다 제끼고요. 그 한 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을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처음에 틀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 틀린 문제를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답도 봤어요. 왜냐하면 답을 안 보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건 수학이 계속 싫어지는 거예요. 대신 답을 보는 대신에 절대로 답을 보니까 죄책감이 좀 들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불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답을 보는 대신에 절대로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 절대로 틀지 않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이 과정을 거의 암기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요. 물론 이 수학 문제집 전체를 이제 맞추거나 내가 아는 문제를 제가 반복했던 건 아니에요. 틀린 문제만 고르고 골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문제집 한 권을 풀 때요. 맨 앞장에다가 바를 정자를 2개씩 썼어요.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10번을 봤어요. 물론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내가 틀린 부분, 모르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자, 근데 제가 한 권을 그렇게 맞췄어요. 문제집 한 권, 단 한 권을. 그리고 나서 물론 그 문제집은 뭐 지금이라도 갖고 온다고 한다면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이는 거 이거 풀어봐요, 이거 풀어봐요 하면 제가 거의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두 번째 문제집 풀면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문제를 푸는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문제가 풀려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정말 많은 문제들 제 혼자의 실력으로 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를 푸는데 틀린 문제가 첫 번째 문제집 풀 때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가 적으니까 그 두 번째 문제집을 완전히 이렇게 마스터하는 데는 첫 번째 문제집 걸렸던 시간 절반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수학에 나오는 중요한 유형이나 개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집 펼쳐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A라는 문제집과 B라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숫자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첫 번째 문제집을 마스터한 다음에 두 번째 문제집 순식간에 풀 수 있었고요. 세 번째 문제집은 더 빨리 풀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문제집, 다섯 번째 문제집. 저는 그런 식으로 수학을 점점 자신감을 찾게 됐던 거죠. 자, 이 정도로 하니까 저한테는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유형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제 어려운 응용 문제에 막 겁도 없이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풀었던 문제도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까지도 제가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수학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게 마치 무슨 퀴즈 내가지고 마치듯이 저는 그때부터 수학의 재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 자신감을 찾게 된, 성적을 올리게 된 가장 큰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학을 저 사람은 암기를 통해 가지고 했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암기라는 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집어넣는 거고요. 수학이란 과목은 굉장히 여러분들 실용적인 과목이죠. 일종의 도구를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 문제의 해법들, 특히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는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이 있으면 여러분 망치라는 도구로 이제 박죠. 가위가 있으면 종이를 자릅니다. 그 젓가락으로는 김치를 먹고 숟가락은 국을 먹고,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황에 그 도구를 꺼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다르지 않아요. 수학도 그렇게 실용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기본적인 유형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각각 나오는 그 문제 사항들을 아주 여러분들 여유롭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동생한테 수학 문제 제가 10번을 봤던 이 한 권을 마스터했던 그런 이야기를 당연히 이제 해주게 됐고요. 제 동생 또한 제 방법을 따라서, 물론 제 동생은 저보다는 수학적인 능력이 좀 더 뛰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제 동생이 그 동생의 머리만 믿고 그냥 놀면서 막 했다면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학이라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과목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수학하면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요. 제가 했던 것처럼 단 한 권이라도 좋습니다. 대부분 학생들한테 수학 문제 전 수학을 못해요, 수학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단 한 권의 문제집도 마스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교과서조차도. 근데 한 권의 책도 제대로 마치지 않고서 수학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수학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우리 친구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번 보고 대충 뭐 인사 나누고 하는 얘 내 베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왕따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 번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 곱하기 3이 있어요. 3 곱하기 1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숫자가 더 클까요? 맞아요. 수학적으로는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공부법에 있어서는, 특히 수학 공부법에 있어서는 1 곱하기 3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권의 책이나 하나의 개념을 3번 본 것, 그것이 3권의 책이나 3개의 개념을 한 번씩 본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건 수학에 있어서 어떤 복습하는 방법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교재를 꺼내신 다음에 한 권을 정하세요. 이거 한 권만큼은 내가 정말 마스터해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을 한번 모으신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 성취감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이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말도 잘해요.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고 말은 조금 어눌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도 잘하게 됐어요. 네. 이것도 훈련의 효과? 1 곱하기 3? 이런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1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복습이나 반복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수학은 뭐 그냥 뭐 창의성, 아니 뭐 기본적으로 나온 그 재능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신들의 어떤 공통점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수학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복습을 착실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뭔가 그래도 기초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아주 어려운 부분만 잘 몰라서 그거를 외웠으니까 성공한 거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 개념도 아직 잘 잡히지 않은 네네. 정말 수학에는 관심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내 아이한테 10번씩 이 문제집을 거의 먹다시피 할 네네. 정도로 너는 외워서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진짜 될까요, 그것도?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네. 문제판은 던져놓고 자 발정자 2개 써라 이러시면 안 되고요. 특히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한테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적절한 난이도입니다. 이건 뭐 기초가 부족한 학생뿐만 아니라 네. 수학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기 위함. 우리가 게임을 해도 학생들 게임을 해도요 정말 중요한 게 재미있는 게임은 예를 들어 게임을 시작했는데 막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하기 싫죠. 네. 반대로 너무 쉬워요. 막 시작하자마자 끝판 다 깼어요. 그것도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네. 게임 또한 적절한 난이도가 아니면 절대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기초가 부족하다면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1등하는 친구들이 막 엄청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그거 막 사 주신 다음에 이거 뭐 이번 방학 때 이번 학기에 다 풀어야 돼. 이러면 오히려 수학을 하지 말고 싫어하라는 뜻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얇은 문제집을 선택했던 것처럼 네. 가장 만만한 문제집으로 기초 개념을 다진 후에 네네. 문제를 외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2부 강연에서는요. 공부의 신의 1000명의 그 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져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무려 엄친아 1000명의 아니, 데이터를 이 분석해서. 친구들이 단 한 명도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어느 정도 일반화 시키려는 이제 노력을 했거든요. 네. 오늘 드디어 그 결과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신 10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공부의 왕도?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될까요? 공부의 왕도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빨리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공신을 하면서 되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렇죠. 처음에 서울대학교 동아리 시작했으니까 다들 공부를 잘했겠죠. 근데 그게 참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던 이 스토리는 한 명의 사례일 뿐이죠. 일반화 시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이제 전공이 이공계다 보니까 이건 마치 실험을 했을 때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 적용되는 어떤 공부에 있어서 본질이나 원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신 멘토들이 들어올 때마다 한 120가지의 질문을 무조건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1000명의 데이터를 모았고 그걸 분석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가장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그 수학에 있어서 제가 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요. 공신들이 수학을 잘하게 된 데 있어서 수학 100점 맞고 뭐 1등급을 받고 올림피아드 금상을 받고 국가대표 선발돼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된 데 있어서 단 하나의 비결을 골라달라. 뭐에 집중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 멘티들이 이 질문이었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를 볼게요. 1위가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숙지. 개념이 뭐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쓰잖아요. 개념 없다. 언제 쓰나요? 일상생활에는 뭐 이제 인간 기본적인 예의가 없거나 막 이러면 개념 없다고 하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제 시험지를 보면은 문제들로 구성돼 있죠. 개념은 말 그대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과정입니다. 그 전 단계죠. 정의부터 해서 그 정인 약속이죠.
규칙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도 과정을 통해서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이 공식을 아주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이제 풀어 나가는 그 과정까지, 기본 문제 예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개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보통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 공부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1위가 31.8%라는 이야기는 1000명 중에 300명 이상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나는 개념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고 묻잖아요. 그럼 당연히 문제풀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수학을 잘한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공신들은 반대. 오히려 개념이 핵심이라고,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많은 학생들이 우리 이제 자녀분들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 공부를 정말 충실하게 할까요? 아쉽게도 그러지 않아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수학 이제 공부를 하냐? 선생님이 이제 설명 들으면 대충 이해해요. 그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요. 응용 문제 만나면 그게 풀릴까요? 저도 못 풉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 우리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거에 정말 목숨 걸거든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에 있어서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특히 나중에 고등학생 되고 막판에 뭐 이제 수험 생활, 수능을 본다거나 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문제만 풀어요. 제가 오히려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문제집을 가져가는 공부, 문제풀이 공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 문제집 한 권 샀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아직 채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한 건가요? 공부라는 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새롭게 알아나가는 과정이 공부죠.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집을 사서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채점하기 전까지 여기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채점까지만 했어요. 달라진 게 있나요? 없죠. 아니, 채점까지만 했으면 내가 진짜 오지게 많이 틀렸구나. 이 정도는 알겠지만 새롭게 내가 알게 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답 맞춰 본다고 하죠. 이제 답을 어떻게 이제 틀린 문제 나왔으니까 답을 한 번쯤 보고 알게 됐어요. 뭐 선생님께 질문을 하든 아니면 뭐 책을 보든 아니면 고민해가지고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걸까요?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틀렸구나. 그 풀이법을 뭐 알거나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한 번 본 건요. 너무 빨리 잊혀져서 이건 안 본 겁니다. 안 본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하루 지나면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을까요? 실제 수업 환경에서 실험을 했을 때 약 46%가 잊혀집니다. 절반 정도 남아요. 근데 하루 또 지나잖아요. 그럼 또 대략 절반 정도 또 잊혀지죠. 우리가 사흘 지나잖아요. 학습했던 거에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1부부터 해서 수학 또한 복습이 공부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집 푸는 과정을 제가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봤어요. 여기까지 한 게 공부예요? 직접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해주셨고, 이제 채점한 거 여기까지 공부입니까? 아니라고 해주셨고, 틀린 거 한번 본 것까지 여기까지는 사실상 공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또 틀리거든요. 특히 틀렸던 문제는 한 번 본 거 다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학생들이 문제집을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효과적으로 공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학생과 공신 멘토들의 수학 공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점인데요. 자, 보세요. 일반 학생들은 문제집을 한 권 사서 풀고 채점하고 답 맞춰보고 여기까지 해놓고 수학 공부 끝났다고 합니다. 문제집 한 권 다 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해 주셨죠. 여기까지는 공부한 게 아니라고요. 공신들이 이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제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틀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틀린 문제에 해당되는 개념을 개념서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개념을
정의부터 유도 과정, 공식까지 그 과정을 전부 한 3번 정도를 씁니다. 보통. 그래서 남한테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요. 틀렸던 문제를. 그럼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못 풀면은 이것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다시 시도를 해봐요. 그래도 안 풀리면 공신들도 놀라운 사실은 답을 봐요. 계속 그 죽자사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건데 개념까지 보고 나 몇 번 풀어왔는데 이걸 몰랐구나 하면서 일단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 틀렸던 문제를 보통 우리가 오답 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오답을 따로 모아가지고 몇 번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공신들은 문제집 한 거 풀 때 그냥 풀고 채점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린 문제가 나오면, 즉 모르는 내 개념이나 그게 나오면 반드시 개념으로 개념 공부를 탄탄하게 해가지고요. 이 하나의 문제를 이 개념이 나오거나 이와 비슷한 유형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만드는 게, 그냥 보면은 문제 하나를 거의 씹어 먹을 정도로 완전히 내 걸로 마스터합니다. 이게 바로 공신들이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공부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문제 푸는 것도 보세요. 문제 푸는 그 과정은 사실상 거의 껍데기입니다. 문제 자체는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요. 문제를 우리가 왜 풀죠? 시험 문제를 왜 내나요? 수학에 있어서 이 학생이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문제 자체는 본질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라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학 개념은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수학 공부했을 때 그 개념과 지금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수학 개념이랑 다르지 않고, 심지어 학부모님들이 공부하셨을 때 그 수학 개념이 지금이랑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이나 스타일은 늘 바뀌었어요. 보통 뭐 수능 시험에서도 70에서 80%가 기존 유형이 나오고요. 20에서 30%가 신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개념을 탄탄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은 신유형이 나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개념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는지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의 그 개념을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저에 대한 원망의 표정이 또 고개를 많이 끄덕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저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사실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언제나 저는 목차를 외워요. 수학 교과서의 목차가 몇 쪽이나 될까요? 2페이지. 정확합니다. 보통 2페이지예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2페이지. 왜냐하면 학생들이 목차 거의 안 보거든요. 막 교과서에 낙서하고 뭐 표지 다 찢겨지고 하다 보면 차례 어디 갔는지, 목차 어디 갔는지도 없어요. 보통 이런데 단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단원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목차를 소단원까지, 그러니까 그 목차 페이지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문을 보면 소단원까지 또 있거든요. 그걸 더 추가해가지고요. 저만의 목차, 더 촘촘한 목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이기 때문에 금방 머릿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체계를 알 수 있다고요. 목차를 통해서. 그리고 이 수학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점차 발전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쉽게 뭐 1차 함수 나오면 2차 함수, 3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되는 거. 수학도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거나 할 때 보면은 되게 어려워하는 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알아도 절반은 풀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왜 내가 공부했던 게 시험 볼 때는 생각이 안 날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야말로 뒤죽박죽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 우리의 두뇌는 굉장히 용량이 엄청나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보고 들은 게 다 저장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제때 끄집어내질 못할 뿐이거든요. 너무 섞여 있어서. 목차를 외움으로써 머릿속에 칸막이 이렇게 나눠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 틀에다가 이제 지식을 채워넣는 이런 느낌인 거죠. 목차를 보면 전체적인 이 흐름을 학생들 대부분 개념 하나만 보거나 문제 하나만 보면은 그냥 나무 한 그루를 본다고 친다면 이 목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숲을 이제 조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 안 되면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럼 저는 목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캔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 이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쯤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차를 저는 늘 집어넣었어요. 늘 가지고 다녔고요. 공부하다가도 이게 전체 내용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확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 주로 이제 시간이 확보되는 주말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목차를 쫙 놓고 그 목차 소단원 명까지 적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떠오르겠죠. 무슨 함수에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소단원 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공식이나 개념이 어느 정도는 생각이 납니다. 그걸 단서로 해서. 그럼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목차를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개념을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완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목차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틀이 머릿속에 담겨 있겠죠. 그리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목차를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을 또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의 내용을 제가 이제 개념을 그냥 조사 하나 안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그냥 달달 외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공신들이 개념을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하냐면요. 제가 오늘 만약에 공신 멘토 한 명을 데려온 다음에 이 무대에 세워요. 그럼 이 친구들이 수학 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그 개념을요. 1단원부터 칠판 하나 있으면요.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유도 과정까지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게 공신들이에요. 책 없이도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 정도로 머릿속에 개념이 탄탄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로 개념이 나한테 완전히 이제 내 것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생각, 저도 실제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아는 데서 다 나오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거기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완전히 남한테 설명까지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뭐 어렵게 나와봤자 뭐 결국 그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쫄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개념 공부 탄탄하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일단 긴장을 안 해요. 근데 수학이 좀 자신 없어 하는 학생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문제 풀다가 딱 안 풀려요. 맙소사, 이럴 수가. 안 풀리기 시작했어. 특히 마음이 여린 여학생들 보면요. 한번 안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소위 말렸다고 하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막 풀다가 결국 시간이 다 가게 되고, 왜냐면 여유롭게 풀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수학 시간에 이제 막 쫓기다 보니까, 그리고 막 긴장 너무 하다 보니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개념이 이 정도로 탄탄하게 되면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 여유로부터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발상마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수학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해법들이 속속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은 특히 이제 수학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막 열등감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후배들을 위한 좀 수학에 있어서 접근 방법, 실제로 제가 썼던 방법이고 또 공신들에게 있어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에 가장 집중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공신들은요, 단 하나의 개념을 공부해도, 단 한 문제를 풀어도 개념,
기본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문제만 드립다 많이 푼다는 거는 결코 효과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는 사실 그런데 목숨을 거는 이유는 부모님의 탓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한 권을 다 맞췄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특하잖아요. 막 맛있는 거 아침부터 막 고기 반찬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개념 공부는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이 문제만 많이 풀면 잘하는 거구나. 그 주변에서 문제 많이 푼다고 하니까 제대로 내 실력으로 만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문제 푸는 개수만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학생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에 있어서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만 가지고도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오늘 당장 돌아가셔가지고 한 문제라도 아니면 한 문제집이라도 하나의 개념이라도 이거 하나만큼 내가 잡고 한번 가보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하나를 맞추는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수학의 신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모두 정말 강 대표님처럼 공부의 신이 되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해했던 공부의 신이 아닌 신나게 공부하는 방법도 네. 알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의 말씀 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멋진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목수들한테 뭐 일을 나눠주고 너는 나무 자르고 이렇게 시키지 말고 저 드넓고 푸른 저 대양 바다에 대한 어떤 동경심을 키워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부를 너는 뭐 잘 열심히 하면 뭐 굉장히 뭐 잘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시키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 특히 뭐 공부 동기가 없거나 이런 학생을 정말 많이 만나는데 아이들은 그런 합리적이나 이성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거. 특히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네. 장애인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또 착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분들 도움으로써 나는 내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편한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이구나. 그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게 자녀분들에게는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좀 인성적인 부분부터 채워가는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네네. 한번 또 얻게 되네요.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강연 해주신 우리 강성태 대표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 더 큰 희망인 것은 우리 이렇게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난 강성태 대표 역시 수학이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늘 항상 공부를 잘하는 영재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함께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수학의 신이 될 수 있다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다학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방청 신청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다학,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수다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